우리 유관영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방금 안석연 교수님한테 소개받은 유자, 관자, 홍자입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내가 봤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나 되어 보여? 50살요. 정주영 회장이 들었으면 대단히 기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주영 회장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를 창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창업을 할 때까지 그분이 지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또 스텝 바이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뭐 책으로 만들면 뭐 두꺼운 이런 정도의 책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1973년도 초에 현대중공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 다음에 거칩니다. 대기업이라는 것은 지금은 직급이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4급이에요. 4급 밑에는 이제 전문학교 혹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뭐 7급, 6급, 5급 이렇게 4급이 이제 대졸 출신자의 그레이드입니다. 그러면 대졸이 들어와서 이제 4년이 지나면 대리 진급을 할 수 있는 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지나면 과장,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차장, 또 5년이 지나면 부장을 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은 여러분도 기계과에 1년에 몇백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기업도 1년에 몇백 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4급에 달고 대리를 진급을 할 때 4년 만에 진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기업에서는 그 퍼센트지를 대충 한 30%를 잡습니다. 30%는 진급을 하고 70%는 진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넣었다든지 2년을 넣었다든지 이런 형태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다라고 하면 30명은 4년 만에 대리를 진급해요. 그 다음에 또 4년이 지나면 그 진급한 사람 중에 또 30%가 과장밖에 진급을 못 한다 이게요. 그렇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그 퍼센트지가 30에서 15가 되고 7이 되고 3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입사원이 돼서 그 회사의 최고로 높은 사장 CEO가 되려고 그러면 될 때까지가 예를 들면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15년 곱하기 매해년 들어오는 신입생이 예를 들면 1000명이다라고 하면 10년 동안이 지나면 15,000명이 되잖아요. 15,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CEO가 되려면.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 버리니까 똑같이 CEO가 못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과가 부산대학교에 기계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학교 어느 공대가 있는 학교 중에 기계과 없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특별한 어떤 과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기계과는 공대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공대 안에 기계과 없는 대학은 거의 없으리라고 봐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올해 24년도에 내년에 24년도에 신입 학생이 들어오면 부산대학에 서울대학에 연대 고대 막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전체에 똑같은 기계과의 학생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곱하기를 해서 각 대학에 곱하기
신입 학생 수를 하면 1년에 수천 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여러분 뛰어나야 되는데 너무하고 똑같은 공부를 너무하고 똑같은 생각,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넘보다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다른 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산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디지털 예. 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저 구석에 계시는 여학생은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눈 보이게 앞으로 좀 오세요. 그 벽이 있는데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뭐 AI다, IoT다, 빅테크다, 뭐 이런 형태에 대한 거가 새로 듣지도 못하던 그런 용어들이 막 쏟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대에는 산업의 기술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3학년이죠. 3학년인데 1년 후에는 이 세계가 어떤 산업이 어떤 속도로 변화가 되는지 누구도 예측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 아까 저게 3학년 학생이 내 나이가 50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정주영 회장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주영 회장이 대단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느 파티의 석상에서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회장님 만수무강하시고 100살 것이 사십시오 이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 좀 더 쓰면 되지 꼭 뭐 100살 것이 살아라 그래 150살 살아라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주영 회장은 86세에 세상과 이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왔는 파란만장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살았던 시대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형태든지 베이스가 달랐지만은 그 베이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변화되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사는 것도 여러분이 적용하기가 대단히 빠르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주영 회장의 기본의 틀은 첫 번에 자기는 장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쌀가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치는 AS 공장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살 수 있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1986년도에 소련, 그때 당시 이름은 소련 있죠. 지금은 러시아인데 소련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련이라는 나라에서 초청을 받아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련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하니까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소련에 와서 공장을 뭐를 지어주고 하고 하는 거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거를 저한테 지시를 해갖고 너가 가서 훑어보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1986년대 우리는 수교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완전히 다른 체제에 있는 그런 국가인데 86년도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수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동경에 가서 동경의 소련 대사관에 가갖고 비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니가다 공항에서 저 하버르스크, 그러니까 소련의 흥룡강 쪽에 있는 그 공항에 내려서 소련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여기는 뭐 조선소를 채워달라, 우리 여기는 비누 공장을 채워달라, 이쪽에는 뭐 온갖 공장을 다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말에 소련의 트레베트 공항에 내리니까요, 11월 달에 벌써 눈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눈이 이만큼 쌓여져 있는데 나는 사회주의 종주국이라는 나라에서 트랩에 내리는데 트랩에서 딱 내리니까 소련에 있는 국가의 높으신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런 관리들이 쭉 서서 저한테 190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방을 드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방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안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종주국의 나라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소련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덩치가 2배 정도 될 겁니다. 키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내한테 190도로 절을 하고 내 가방을 받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할 때 뒤에서 따라가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이거 대한민국으로 태어났는 자존심, 그리고 현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소련에 있는 이렇게 고위직 직원이 이 술을 먹으면서 왜 당신을 초빙을 했느냐. 자기 나라의 인민들이 너무 못 살아갖고 자기들이 세계 각국에 있는 나라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가로서 정주영이가 나오고 정치가로서 박정희가 나오더라. 이 사회주의 국가에 있는 사람이 박정희를 이만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정주영을 이만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우리 회장님이라는 거를 두려워해서 이제 근처를 잘 못 갔어요. 그분은 저도 좀 키가 내 나이대에 비하면 키가 좀 큰 편인데 그분은 저보다도 키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손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 저도 손이 좀 큰 편인데도 확 잡습니다. 신발은요, 일반 구두점에 가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커서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 현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박정희하고의 그런 짝짝꿍이 맞아갖고 우리나라의 첫 번의 고속도로 건설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만들 때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고가 1억 불밖에 되지를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배 한 척 25만 톤 수주를 하면 예를 들어 5천만 불씩 받으면 두 척만 받아도 1억 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을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에게 당신은 사전에 도로를 닦는 연습을 좀 해라. 그렇게 해갖고 외국에 가서 태국에 가갖고 고속도로를 닦는 데를 연결을 해갖고 현대건설이 따서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제 첫 번으로 건설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 현장에 도로를 닦으러 갑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공항에 나와서 현대주군을 환송을 할 정도입니다. 왜? 미래는 대한민국의
당신네들이 가서 연습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기 때문에 박정희가 김포공항에 나와서 현대지구를 완성을 했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 2년 만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를 시작을 합니다. 박정희와 정주영이. 400km 되는 그 긴 거리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를 2년 만에, 2년 반 만에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돈도 400을 밖에 안 들여가지고 400km를 닦아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를 닦으라 그러면 1m 닦는데 1억 들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1km 닦는데 1억 들여서 닦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저렴한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박정희와 정주영입니다. 조수도를 만드는 파트너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소련에서 초청을 하는 거죠. 소련에 초청을 해서 소련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쭉 줄이 서 있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저 서 있는 사람이 뭐냐 이러니까 빵 배급 받으려고 서 있는다는 거지. 그만큼 못 살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체제 유지에 대한 거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거에 대한 거는 제1번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생활에 대한 사항들은 저 밑에입니다.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한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국민을 잘 살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대학 총장이다라고 하면 부산대학 총장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향후에 부산대학교에 있는 졸업한 학생,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학생한테 어떻게 하면 학비를 면제를 해서 그 다음에 돈을 주고 하면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킬 건가,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부산대학교를 미래에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부산대학 총장의 기본이 틀입니다. 저 생각에는. 그러면 국가라는 것은 뭐냐? 대통령은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뭐로 가지고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전임 대통령은 국민을 뭐를 어떻게 먹여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한 대통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나가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것도 좀 더 올수도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기름 한 개도 나지도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기름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핵 분열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전환을 시키는 거가 원자력 발전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살아나가려고 그러면 모든 것이 전기가 다 필요로 하는데 전기 사용을 갖다가 원자력을 하지 않고 무슨 뭐 태양광으로 한다 뭐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버려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이 세계 수준의 기술이 되어 있는 거를 저 밑으로 가지고 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원자력과의 대학원의 수가 다 줄여버려 가지고 예를 들면 한 40~50명 대학원을 가던 대학이 6~6명, 8명밖에 못,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산업이라는 것은 뭐든지 국민을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사항들은 자꾸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살 때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가
지금 여러분이 챗 GPT에 대한 거를 지금 여러분이 교수님들이나 또 다른 데서 연구 과제나 뭐 또 시험 대신으로 제출을 해라는 숙제를 챗 GPT로 해서 응용을 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갖고 제출해라라고 부산대학은 아직 안 하죠? 챗 GPT로 뭐 제출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에는 벌써 여러분이 과제를 전부 다 챗 GPT로 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앞서가고 있는 거가 성균관 대학이 그렇습니다. 성균관 대학은 모든 학생들이 제출하는 숙제나 이런 것들 연구 과제를 전부 다 챗 GPT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챗 GPT에 대한 사항들 우리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챗 GPT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챗 GPT를 만들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올 겁니다. 올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올트만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나이가 올해로 37살입니다. 37살인데 그 양반은 스탠포드 대학에 중퇴를 하고 2005년도에 19살 나이로 대학을 중퇴를 하고 난 뒤에 회사를 차려서 출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 시대에는 올트만의 행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주영과 유관홍이와 이야기를 하는 기본의 틀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올트만이 어떤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37세의 나이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업가가 되었고 투자자가 되었고 기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토인비의 역사학자는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물었을 때 학생은 내가 질문에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역사는 무엇이죠? 과거의 행적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은 지금 학생 이야기 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듬어서 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면에 대한 과거에 대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하는 목적은 토인비는 도전과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챌린지 앤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다. 과거에 지나가는 행적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미래에 도전을 뭐를 하고 뭐를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기본의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역사가 중요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더 앞지르게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를 해야 되고 뭐를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를 짓고 이렇게 다듬어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4차 혁명 시대는 1차 혁명이라는 것은 1760년도에 영국에서 스팀 제너레이터를 기관차가 만들어져서 시작한 거가 제1차 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보다도 한 100년이 지난 1870년도에 미국에서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등을 만들어서 표준화를 시켜서 각 산업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가 2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도에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정보와 통신 이런 사회가 접어들고 그 다음에 대량을 생산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세탁기다 냉장고다 이런 것이 쏟아지는 그가 3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 여러분 다보스 포럼 아시죠? 매해년 이제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의 이제 뭐 정치, 경제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컨퍼런스 하는 그 다보스 포럼입니다. 2016년도에 2월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이후에 2개월 지난 2016년도 4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뜨는 거가 전 세계에 중계가 됐습니다. 그 알파고라는 것이 구글이 만들어져 있는 지금과 같은 챗 GPT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알파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에 알파고를 다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알파고에 대한 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챗 GPT는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열광을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올트만이 2005년도에 제일 먼저 회사를 설립을 한 그가 뭐 때문에 회사를 만드는가 하면 앱을 만드는 거. 스마트폰의 앱과 같은 그 앱을 위치에 대한 기반을 둔 앱을 만들어내 갖고 회사를 차린 거가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2012년도에 그 회사를 차린 회사를 4,300만 불로 팝니다. 그럼 7년 동안에 돈을 500억 이상 벌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2005년에서 7년 동안에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올트만은.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350곳을 올트만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스타트업을, 유명한 스타트업이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학생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 떠오르는 회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올트만이 앉아서 그 젊은 사람이 그 돈을 벌인 베이스를 가지고 350곳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1차 혁명하고 4차 혁명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차 혁명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2차, 3차, 4차는 전부 다가 미국입니다. 미국 베이스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도 왜 미국에 있는 데서 다 이어져 나가고 미래도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세계 어느 국가도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미국하고 떨어져 있고 다른 나라보다 훨씬 떨어져서 우리는 후발 업체로서 후발 국가로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느냐?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어떤 교육이냐? 올트만에 여러분이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이제 올트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올트만은 어머니가 피부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남동생 둘이하고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요. 유태인들은 모계사회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가부장 제도인 남자가 뭐 우선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전혀 아닙니다.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할머니가 엄마가 유태인인 것 같으면 자녀는
100% 유태인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태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유태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계사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 중심 사회다. 남자들은 좀 젠틀하게 해갖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뒤에서 사포트를 해주고 여자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거가 모계사회죠. 그런데 저 생각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태인의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태인 여자하고 대한민국의 여자하고가 나는 아주 닮고 때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여자가 더 앞서가려고도 모릅니다. 왜? 대한민국의 여자분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창의적이지요. 자식들한테 정말 순종적으로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죠. 헌신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거가 남자보다도 대한민국 여자는 더 많습니다. 뭐 골프를 한다, 뭐를 한다라도 1등은 전부 다 여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우리 여학생들은 네 분밖에 되진 않지만은 나머지 전부 다 학생들인 전부 다 대한민국 여자는 위대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3살부터 어머니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 교육이 자녀가 살기 전에는 꼭 토라라는 경전을 자녀에게 읽어줍니다. 3살 때부터 그 교육을 어머니한테 받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탈무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입식 교육, 외우는 교육 이것이 아니고 창의적인 교육, 생활에 근접한 교육, 생활에 유용한 교육, 필요 없는 거 안 가르친다. 그리고 기본의 틀은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대단히 중시 여기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에 울트만은요, 8살 때에 뭐를 가지고 노는가 하면 코딩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사교육이 많이 들어가는 거가 애들만 가면 유치원에 보내죠. 그 다음에 뭐 음악 교육, 뭐 피아노 시키죠. 뭐 바이올린 시키죠. 또 하면 과목마다 영어에서부터 온갖 거 다 시켜가지고 사교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유태인의 어머니는 가정교육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을 3살 때부터 가르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가는데 우수한 고등학생 중에 최고의 1%는 전부 다 어디를 지망을 합니까? 의과대학으로 갑니다. 지금 이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왜 학생들이 의과대학을 갈까?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의과대학 지망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에 공장이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취직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외환위기가 왔지만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오직 의사였다 이게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전부 다 나서서 공부만 조금만 잘하면 니는 어디 가야 된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니 어디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우리나라는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보다 우리나라 어머니부터 교육을 시켜서 그 어머니가 원하는 대학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란 나라는 제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천문학 하는데, 물리 천문학 하는데 1등입니다. 두 번째, 수학 과학 하는 데가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철학입니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재료공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제학입니다. 여섯 번째가 화공학입니다. 의과대학은 이 일곱 번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의과대학이 1등이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데는 실리콘밸리와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우수한 사람들이 가는 거가 물리, 천문학, 철학 이런 데를 갈 수밖에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천문학을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철학을 공부를 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간다. 이거 안 한다, 이게. 그래서 미래가 미국은 더 보이는 겁니다. 수학과학을 공부를 하고, 물리 천문을 공부를 하고, 재료공학을, 소재공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여러분이 철학 공부를 해라 그러면 내가 부모들이 네 철학 공부해갖고 먹고 살 수 있을 수 있느냐? 왜 철학과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할 겁니다. 먹고 사는 데가 우선이다, 이게. 그런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사회는 정말 열려있는 공간에 미래가 보이는데 대한민국은 이놈의 의과대학에 1등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가 미래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부산에 거주를 한다면 부산시장은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되는가 하면 부산 시민이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먹거리를 내가 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거를 서제션 하는 사람이 부산시장이 돼야 돼요.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부산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향후에 살아가게끔 만들어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법이라는 것도 부산 시민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는 또 법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욱더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를 만드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뽑아줘야 된다. 지금 부산대학이 세계에서 몇 인 줄 압니까? 세계에서 몇 위 하는 거는 뭐 대학 교수의 논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은요. 창업의 기준으로 하면요. 창업의 기준으로 세계의 도시를 평가를 하면 서울이 35위입니다. 부산이 202위입니다. 그건 제일 잘 나가는 서울이 35위고 부산은 202등이다 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부산대학이 어떻게 하면 지금은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1, 2등을 하는 경쟁을 가지는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하고 1, 2등을 다퉈야 됩니다. 부산대학이 세계에서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좋은
좋은 교육.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산대학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로는 세계에서 1등을 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대학 하나만큼은. 그렇지만은 부산대학교 기계과가 세계에서 1등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게. 왜? 기계과라는 그가 협의적으로 어느 한 단위에 속한다라고 하면 이 단위 속하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1등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거가 눈에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부산대학 1등을 가려고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를 해갖고 1등 갈 거냐 이게요. 무슨 교수진이 세계 석학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 뭐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와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세계 석학을 부산대학에 다 모을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리 부산대학 학생을 다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가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초과학을 연구를 하는 세계에서 3대 연구소로 따진다 그러면 첫 번째가 독일에 있는 막스 프랑크, 2등이 프랑스에 있는 파스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에 있는 와이즈만. 이게 세계 기초화학 학문을 하는, 그러니까 물리, 수학, 화학, 생화학, 화학공학, 이거를 기본이 되는 거가 연구를 하는 데가 그 와이즈만이 세계에서 3위입니다. 와이즈만이 1년에 그 연구대에 있는 거를 창업으로 이어져서 효과를 받는 거가 1년에 40조입니다. 한 연구소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산대학이 와이즈만 같은 연구소를 차려갖고 세계 1등의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와이즈만 연구소도 1934년도에 이스라엘이 초대 대통령 이름이 와이즈만입니다.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에 세운 거가 와이즈만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3,400명입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분은 다 모시고 와서 세계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고 세계에서 가장 환경을 좋게 하고 주택, 의료, 환경 모든 것을 다 갖춰줍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다 모여듭니다. 3,40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경기도 인구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석학이 다 이스라엘에 다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구글 할 것 없이 세계 기업의 연구소는 전부 다 이스라엘에 다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세고선 벌써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창업을 어떻게 나가며 기초 연구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대로 주저앉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당선되고부터 난 뒤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컴퓨터, 칩 이런 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도체에 대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도 가보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의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주영의 기업가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은 남이 경영을 한 회사를 테이크오버를 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허허벌판에다가 건축을 해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 안에 기계를 넣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내서 전부 다 수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토가 정주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주영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주영이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입사원에서 사장이 될 때까지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서울대학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조선공학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과도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입니다. 화학했던 사람이 세계 제일 큰 조선소의 수장이 됐다. 여러분이 보통 똑같이 생각과 똑같은 스텝을 걸는다라고 하면 그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요, 이 집단이 잘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의 사장을 하기 이전까지, CEO를 하기 전까지 비서울대학에서 CEO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서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비대학 출신이 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서울대학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게요. 대한민국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거 못 봐요. 뒤에서 바지라도 끄잡 당기려고 뭐를 합니다. 기본 교육이 부모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런 교육이 밟아져 있으면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유태인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라. 여러분 기계과에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부산대학에도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수 합치면 지금까지 합치면 근 2,000명 정도 가까운데, 저는 이제 석자 교수로서 이 부산대학이 있은 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어느 교수가 어느 과가 어떤 지향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사항을 다 나름대로 이 주파를 튕기지 않습니까? 저는 산업체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대학에서 가장 좀 뛰어난 사람들이 통상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좀 뛰어나요. 통상대학에 국제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을 완성시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저하고 통상대학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부산대학이 있지만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통상대학장이 내한테 찾아와서 내년에 국제관을 오픈을 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갖고 국제관을 만들 수가 없는데 완성을 못합니다.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저는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의 교수분들보다는 네트워크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친구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를 다 동원을 해갖고 기재부의 예산실장을 만나고 예산실장이 예산 담당하는 국회의원 다 만나라. 그래서 다 만나가지고 부산대학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내서 국제가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장만 알죠. 학장이 내한테 와서 부탁을 했습니까? 그 많은 교수들이 있는데 내한테 와서 부탁을 하니까 나는 무조건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올트만이 바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할 때는 먼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 급속도로 현재의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산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AI다 이게. 그 사람이. 그 찾고 난 뒤에 자본에 대한 거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보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3,5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저는 이제 이 학교에 있으면서 뭐를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부산대학에 들어와서 최근 몇 년 전에는요, 여러분이 선배들은 대부분 다가 제가 이게 강의를 하러 들으면 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공무원, 철밥통 하는데 저거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안석영 교수가 부산대학의 공대에서 유일하게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저희 제자들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융합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중력이 되고 CEO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매니지먼트를 배워야 된다. 그 매니지먼트를 배우려고 그러면 기본이 기계공학은 기계공학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여러분 CAD를 배워라. CAD에 대한 거는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두 번째 어카운팅을 배워라. 회계학을 배워라. 여러분이 갔는데 그 회사에 가면 1년에 재무제표에 대한 거를 공시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를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재무제표가 신문에 떴는데 이걸 해석을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읽어야만이 이 회사가 무슨 자본금이 얼마고 미래에 어떤 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가 재무제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카운팅을 배우라. 그래서 어떤 학원에 가서도 회계학에 대한 거를 좀 배우라. 안 그러면 여러분이 청강을 하든지 해서 어카운팅을 배우라. 그 다음에 법률을 배우라고.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면요,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제 나가면 전부 다 법률적인 베이스를 깔아가지고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요, 당장 고소를 당하든지 무슨 뭐 재판에 붙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계약서 하나 작성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종업원 중에 예를 들면 사급사원이 어디 가서 기업체 가서 사인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급사원이지만은 법률적으로는요, 회사를 대표로 한 사인이라도 해갖고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팽팽 다 당하죠. 그럼 사급사원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요, 다행스럽게 화학과 다니다가요, 이게 이래 갖고는 안 된다 싶어서 저는 1학년 공부하고 난 뒤에 절에 들어가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유행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거가. 그러니까 그 고시 공부했던 그 법률적인 지식이 CEO가 될 때까지 대단하게 유용하게 썼다, 이게. 계약서 하나 꼼꼼하게 따지고 고쳐주고 일반 엔지니어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아직 4학년이라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할 때 회계학 쪽 하나, 두 번째 법률적인 거 하나, 캐드는 여러분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은 이 울트만도 대학을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입니다. 우리 부산대학에도 컴퓨터 공학이 있기 때문에 가서 프로그래머를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코딩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 미래는요, 기계과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단위로 지금 이제 합해져 갖고 부산대학이 아니면 거점인 부울경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여러분이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산에 대한 사항이다 라고 하면 그 방산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다가 부울경에 다 붙어 있거든요. 서울에 여러분이 안 가도 된다 이거. 방산에 대한 거가 무기부터 그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를 법률적인 베이스에 대한 거는 법률적으로 법에다가 이제 해결을 해라는 측면으로 가고 나머지 기술적인 거, 미래의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의 먹거리를 방산 쪽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이 부울경에 있는 무슨 몇 개의 대학이 방산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 기계과의 한 분야, 여러분 분야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자. 그게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현대중공업 안에 6개 사업본부가 있는데 6개 사업본부가 큰 회사가 하나씩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사업본부, 엔진사업본부, 중전기사업본부, 건설기계사업본부, 해양사업본부 뭐 이렇게 큰 회사가 6개나 있는 건데 저는 조선업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보고 건설장비의 책임자라고 하라 그럽니다. 건설장비 사업본부는요, 16년 동안에 적자를 보는 사업본부였어요. 16년 동안에.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매일 1등은 조선사업본부고, 꽁지는 건설장비 사업본부니까 푹 쳐져 있는 거예요. 맨날 이쯤에 빠져서 뭐를 내가 신나게 일을 할까 생각을 안 하는 데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업본부를 이길까? 제일 먼저 생각을 했는가? 여사원 축구대회가 1년에 한 번 쓰겠어요. 그때에 우리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관장을 할 테니까 1년에 한 번서 여사원 사업본부 대항 여사원 체육대회가 있는 거예요. 조선사업본부는 몇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무슨 꼴락해봐야 뭐 1000단위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어마어마하는데.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하자 싶어서 본부장이, 부사장이 매일 여사원하고 노는 날 일요일 아침에 무조건 내하고 같이 이제 축구 연습을 하는 거야. 코치 한번 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시작해서 패스 연습하는 것까지 쫙 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제일 작은 사업본부에서 여사원이 축구대회에서 1등을 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꽁지도 1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등을 뭐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계과에도 방산에 대한 사항은 세계에서 1등이다. 학교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방산에 대한 무기 체계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무슨 지금 AI 뭐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서울 쪽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나 누구나. 저는 과거에 대통령의 특별자문위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내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우리나라가 지금 취업에 대한 사항들이 이제 반도체가 지금 이제 해야 되겠는데 반도체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지금은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교수도 없다, 학생도 없다, 뭐 온갖 이런 소리 부정적인 것만 한다.
우리 지금 반도체에 대한 사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한 개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만드는 회사.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설계회사. 그 다음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요, 제일 끝에, 요거는 1등하여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것만큼은 1등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로 전부 다 전환을 하니까 삼성에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 기술이 적다 보니까 세계의 마켓 시어가 1%, 2%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에서 세계에서 1등 가죠. 그런데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교수도 없다. 연구하는 인력도 없다. 그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뭐 취직이 안 된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칩을 만드는 고 학생과는 100% 취직이 대기업에 다 됩니다. 미리 사인을 다 합니다. 그러면 부산대학교 기계과는 방산이 지금 이제 야단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방산 무기가 수출이 어마어마되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기회다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초점이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에게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상의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에 안 나오더라도 학교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공부 말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소통하는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려요. 울트마는 하루에 3시간은 무조건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브레인스토밍이 뭐야? 브레인스토밍 처음 듣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10명이 모여 있으면 그 10명의 안을 전부 다 나는 이거 너무 홍황된 거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야기를 다 한다. 10명이 돌아가면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허황된 사항이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는 글로 가자 라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 울트마는 하루에 3시간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속도를 내서 빨리 결정을 하라. 그게 사업이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이 현대중공업의 CEO가 되려고 그러면 의사결정의 속도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잡으라 이게. 그래서 우리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EBS 좀 전에 보니까 누가 다음 주에 무슨 EBS가 뭐 촬영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EBS 교육방송을 보면 전부 다 고등학생을 위해서 수능에 대한 거 뭐 이거 하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 이게. 반도체에 대한 거가 기술자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수, 세계에서 좋은 교수, 기술의 분야마다 EBS 형태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학교도 막혀 있어가지고 EBS에서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면 학점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점이 무한대로 가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다 해야 졸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이제는 학점을 몇 학점까지 따면 2학년이 되더라도 졸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EBS에다가 반도체에 대한 거를 저녁 시간에 쫙 우리나라 전체 방영을 해갖고 이걸 이수한 사람에 대한 거는 부전공으로 뭐든지 인정해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해주겠다라고 하면
국문학과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이 있으면 저녁 때 EBS 방송 보고 고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면 인정을 해준다. 유대인 사람이 세계에서 지금 이제 금융계, 정치계,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전부 다 세계가 장악을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은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은 제일 여러분이 요새 근접하고 있는 거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기준 환율이, 기준 이자에 대한 거를 매일 결정을 하잖아요. 매월. 기준 환율 결정을 하는 거 압니까? 연방준비은행에서. 예를 들면 5.5다. 기준 이자가, 인터레스트가 5.5다. 뭐 한국은 3.5다. 이거를 대한민국은 국가가 하지만은요. 미국은 민간 기업이 합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인의 은행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서 정부의 일을 대신을 해주는 데가 미 연방준비은행입니다.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찍고 싶으면 찍어 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민간 기업입니다. 유럽의 금융권을 지배하고 있는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미국에서 금융을 지배하는 JP모간, 그 다음에 돈이 제일 많다는 록펠러 재단, 이 세 사람이 모여서 1910년에 작당을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을 만들자. 그리고 1913년도에 상원 의원 한 사람을 로비스트를 내세우고 하고 이 세 그룹이 나서서 2013년에 12월 달에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이 전부 다 크리스마스 휴가 전부 다 떠나고 난 뒤에 안을 붙여갖고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게 연방준비은행입니다. 그래서 1인의 이사의 의장과 7인의 이사진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임기가 14년입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청문회를 통과를 합니다.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은 전혀 상원의원이나 대통령의 권한이 없고 민간인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를 들면요. 미국에서 돈이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미국에 있는 정부가 연방준비은행에다가 100억 달러 찍어라. 이건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미국 정부의 재무부에서 100억 달러에 대한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 공채를 담보로 잡고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100억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채를 받으면 그 공채에 대한 거가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산이 100억짜리가 하나가 생기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한 공채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찍어내면요. 그 돈을 찍어내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기준 이자가 5% 같으면요. 미국 정부가 연방준비은행에다가 5% 이자를 갖다가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죠. 말이나 되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데 정부가 한국은행의 민간인인데 그 민간인한테 국가가 공채를 발행을 하고 100억을 찍어내면 그게 다 이자로도 지급을 하라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국가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돈 찍어내는데 이자율을 지급을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에 계속 찌적거리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들었어요. 이거 불합리하다. 이거는 국가가 가져와야 된다. 왜 민간인이 미국 돈을 찍어내고 거기다가 이자를 주고 공채를 발행하느냐. 이거는 불합리한 거다. 은행의 감독도 다
그게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미국은 다 금융에서 다 쥐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반대를 해서 이제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없애겠다고 합니다. 이게 유태인의 음모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총 맞아가 죽죠. 그 뒤부터는 어느 대통령도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그죠. 그만큼 유태인들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것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잡는 거가 어머니 교육의 베이스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머니가 되시면 자녀들에게 무언가가 국가를 위한 정체성을 살려요. 유태인은요,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거가 어떤 지역적이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종교의 개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중에는 국적을 뭐 3개 가진 사람도 있고 국가에 대한 건 동케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유태인이라는 그것에 대한 거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교육을 전부 다 그런 형태로 시켜왔기 때문에 현재는요, 미국에서 지금 7대의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디즈니랜드 하나만 제해놓고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유태인이 다 장악을 해서 유태인 회사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뻐서 배우가 되려고 그러죠. 그러면 유태인 영화사에서 당신이 유태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제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이다 그러면 우선 픽업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사에서. 유태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제외 놓습니다. 문화, 모든 것이 다 유태인이 다 장악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지금 현재 1967년도에 NPT에 가입한 그 나라만이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정도에 대한 것만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가지고 있지만은 원자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자탄이 있습니다라고 공포를 하는 나라가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자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국민이 잘 살려고 그러면요, 경제적인 힘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국방력이 우선이 돼야 돼.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기 친구가 둘이 있는데 둘이가 좀 비등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듣지. 한 사람은 덩치가 이만해서 이거다라고 하면 이 사람 편만 든다요. 세계의 질서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다가 트럼프 시대에 와서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없어져 버립니다. 민족주의로 변하다 보니까 세계 질서를 잡아주는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국이 힘으로 가지고 딱 쥐고 있으면요, 감히 러시아나 이란이 누구 나라가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핵무기 보유를 하고 있는 거가 소련이 그래도 지금 러시아가 5,800개 원자탄을, 미국이 약 한 5,500개, 나머지는 100개 단위, 북한이 4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탄을. 북한이 40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북한인데, 북한은 6.25를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300만에 대한 민족을 죽였습니다. 300만.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북을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제적인 용어로 하면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스웨덴에 있는 은행에 이 은행 강도가 들어왔는데 은행 직원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은행 강도한테 동조를 해갖고 자꾸 뭐를 옹호를 하고 이런 형태가 변화되는 거다. 이북이라는 거가 우리의 적인데 우리 적을 생각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이북에 대한 동조 세력이 많아져갖고 꼭 스톡홀름 증후군 같이 이북을 옹호를 하고 뭐 이북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세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공교육 이런 것들도 부모들이 좀 시켜줘야 됩니다. 왜 6.25가 일어났고 왜 천안함이 폭발이 됐고 이북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적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놔야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가 뭐하고 이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길을 찾는 그에 대한 사항들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저는 기업가 정신으로서 가져야 될 내 스스로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현대중공업 안에서 부장급 이상이 아침 7시 회의를 합니다. 저는 적자자는 사업본부에서 만나서 저는 아침에 6시 회의를 했습니다. 1시간 빨리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말을 하지 않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본다. 아, 우리 부장, 우리 부사장, 사장은 나는 8시 출근하는데 우리 사장, 부사장은 6시 출근해서 회사를 따뜻거리더라. 근면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똑똑함이 있어야 된다. 너하고 똑같이 달라 그러면 똑똑함과 근면함, 부지런함을 한 가지만 가지면 90% 정도는 달성이 돼요. 그렇지만 99%가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하려고 하면 똑똑함과 근면함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이 99%를 달성합니다. 울트만이 강조를 하는 사항 중에 하나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울트만의 13가지 뭐 법칙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 중에 그게 한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멘토를 정해라. 예. 아, 그렇습니까? 멘토를 정해서 그 멘토가 누구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시간대, 내 아이디어를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시간대 그 멘토를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의 솔루션을 생각을 해라. 여러분 뭐 잘 때 천정을 쳐다봐도 좋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억이 잘 나고 명색이 진다 뭐 그렇게 해도 좋고 그런 거를 해서 멘토를 정하고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좀 정해달라. 그리고 미래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그 혼돈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라. 과거의 역사는 그대로 이어지고 오기 때문에 변화되는 질서를 여러분이 도전과 배움으로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5차 산업 세계 나는 곧 다가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가 우리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틀림없이 5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막 그런 측면으로서 미래를 보고 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이제 대기업에 와서 내가 CEO까지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목표로 가십시오. 나는 무슨 LG전자에 가서 CEO 꼭 한번 되어보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나는 뭐를 준비를 할 것인가? 현대중공업에 가서 CEO를 되고 싶다. 나는 뭐를 준비를 해갖고 학교 생활을 마칠 것인가? 그리고 가서는 뭐를 할 건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오늘 제가 강의가 벌써 20분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이 유용한 1시간 반 동안에 강의한 거가 여러분이 속속에 들어갈 겁니다. 많은
안석영 교수의 제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거가 메모를 해서 내는 사회생활에 이렇게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 저는 허무합니다. 여러분도 미래의 유관홍이라는 우리 부산대학에 있는 사람한테 뭐 전화라도 해주면 저는 더 고맙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부산대학에서 여러분 기계과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과에 가서 노십시오. 회계과도 놀고 예술대학에 가서 놀고, 여러분 이 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같이 어울려야 되지만, 그래서 매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는 거가 미래의 CEO가 되는 가장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